오늘 일본 유학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 유학으로 성공하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한일협회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해서 1971년도에 설립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늘 또 이와 같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지난해에 상호 방문자가 1천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본어로 방문한 숫자가 약 780만 명.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숫자가 295만 명 정도 됩니다. 합쳐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세대별로 보면 젊은 층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일본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한 기자의 력보를 보면은 일본에서 요즘 제3차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트와이스 인기가 대단하죠. 그런데 원래는 2004년도에,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젊은 학생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 얘기니까 겨울 연가라는 것이 붐을 일으키면서 한류 붐이 시작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동방신기라든가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던 시대가 제2차 한류, 그리고 지금 BTS를 비롯한 트와이스가 제3차. 그런데 지금은 트와이스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붐이 일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느 초등학교의 급식 시간에 한국말로 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의 10대, 20대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 여행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일본에 관심이 많고 일본에 여행도 많이 가고 합니다. 이전에는 가깝고도 먼 일본, 먼 나라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가깝고도 가까운 그러한 한일 관계가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일본 유학을 통해서 일본을 배우고 일본에서 성공하고 또 양국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데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세미나의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생각해 봅시다. 유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공통점에 대해서 본다면은 학문과 기술 기능을 익혀서 장래에 직업을 확보를 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삶의 윤택을 도모하기 위한 거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자면은 장래 직업 확보와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일본 유학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아시아 1위의 노벨상 수상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적, 교육적 환경이 우수하다.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충실하다. 아르바이트가 허용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일본은 우리나라도 치안이 매우 안정적이지만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30만 명이 넘는 각국으로부터 유학생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러한 유학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글로벌 문화 교류가 가능하다. 나아가서는 이따가 설명이 자세히 될 겁니다만은 유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을 할 때에 특별 전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입학이 되고 유학 후에도 취업이 용이하다 하는 점입니다. 나아가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같은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적고 장기적으로 생활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다.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 책자원을 받으셨죠. 이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상세한 내용들이 이 책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이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약 40-50분에 걸쳐서 일본 유학은 어떤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많다고 했는데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의학상, 문학상 등등 있는데 일본 출신으로서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24명. 네, 뭐 작은 화면을 봐주세요. 이따가 조정해주면은 또 다시 인식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럼 이렇게 봤을 때에 일본 출신이고 외국 국적이고 뭐 어떤 해서 29명. 아무튼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학문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유학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나 전문학교, 대학원에 졸업을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더불어서 학위를 취득하게 되겠죠. 전문사, 고도전문사,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것들을 정규유학이라고 표현하고 학문연수라고 하는 것은 정규과정에 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언어연수를 하는 거죠. 물론 비즈니스나 취업 교양 등을 위한 언어연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기 코스, 장기 코스 이렇게 기간을 얘기하는 게 있고 또 목적별로 진학 코스, 비즈니스 코스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원래 유학 범주는 아니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서 어학연수를 한다든가 하고 현지 체험을 통해서 또 유학으로 연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조금 화면이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같다,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전문학교라는 것과 고등전문학교는 별도로 있는데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또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은 신학기가 3월이 아니고 4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려면 그 진행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는 건데 일본에 가서 준비하는 방식과 한국에서 준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해서 일본 이제2류 시험을 본다든가 대학 입학 시험을 봐서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일본에서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그러는 거고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은 한국에서 거의 일본어 실력을 다 갖춘 다음에 이제2류 일본 유학 시험을 본다든가 또는 공고사를 본다든가 해서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에 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학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각 어학교에서는 개강학기가 1년에 4번 있어요. 1, 4, 7, 10월. 그리고 일부 어학교는 2번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기간은 장기로 봤을 때에
짧은 것은 6개월, 길게는 최장으로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연수는 3개월 이내. 예, 뭐 2주짜리도 있고, 3주, 8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집 시기는 조금 전에 개강 학기를 설명했는데 그 학기보다 약 6개월 전에 마감합니다. 이거는 장기 코스를 갈 경우, 단기 코스는 약 한 달 전 수시로 접수가 됩니다. 그 다음 지원 자격으로는 진학 코스는 고졸 이상, 그래야만이 고등교육기관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코스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학력은 제한은 원래 없습니다만 학교 자체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수업 레벨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대부분 하루에 4시간 정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고 오전 오후반으로 구분이 되고요. 2부제. 그러나 전일제, 그러니까 일부제라고도 하고 전일제라고도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할 때 있어서의 의학 레벨은 초보자도 입학이 가능해요.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못 읽어도 가능한 학교도 있지만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모르고 가는 학생은 거의 없겠죠. 그 정도는 하고 가는데 아무튼 초보자부터 입학이 가능하고 2년간의 최상 레벨로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레벨에 따라서 재학 기간이 달라집니다. 초보자는 최장 2년까지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미 중급 이상인 사람들은 6개월이나 1년만 하고도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정규 유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 알아야 될 준비 포인트를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의 신학기는 4월이 대부분이에요. 10월에 신학기라고 하는 학교도 간혹 있습니다. 많지가 않지만 특히 대학원 쪽에는 10월에 신학기가 제법 있어요. 그 다음에 입학 시에 일본어 레벨은 최소 N2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N2가 뭔지는 아시겠어요? 일본어 능력 시험이라는 거 뒤에 가면 또 설명이 중복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일본어 능력 시험에서 N2 레벨 또는 EJU에서 일본어 점수로서는 200점 이상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강의를 이해하고 학업을 위한 레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학 입학에 있어서는 일본 유학 시험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대학 자체 시험, 본고사 방식도 있고 그 외에 일부 의료계 대학에서는 입시센터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영어 실력으로서 토플이나 토익 영어 실력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을 할 때는 석박사 과정에는 전공시험, 영어시험, 그 다음에 구술시험 이러한 시험을 거쳐서 석박사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일부 준비 과정으로서 연구생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서류심사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학교를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본어 능력과 면접으로서 합격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 JLPT와 EJU 일본어 점수를 이용합니다. 고등전문학교라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3년과 전문학교의 2년을 합쳐서 5년을 고등전문학교로 가는데 여기에 입학하려고 할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그러니까 고등전문학교는 5년 과정인데 3년 과정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등전문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일본 유학 시험을 필수로 필요로 합니다.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일본의 고등학교 유학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일본어 학습 경력. 다시 말해서 일본어 레벨은 뭐 높고 낮고는 큰 차이가 없지만 1년 이상 일본어 학습을 했다. 학원을 다녔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다. 또는 뭐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하는 등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일본 유학 시험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따가 내일 다시 세미나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자, 외국인 유학생의 일본어 능력 및 기초학력.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과인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아래에 나오는 과목으로서 수학이라든가 종합과목. 종합과목은 사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과 과목은 물리화학 생물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초학력을 평가를 하게 되고 이 점수가 몇 점인가를 보고 그 점수를 이용해서 각 대학이나 전문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시기는 6월달하고 11월달 1년에 2번 있고요. 출제 언어는 일본어와 영어로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시험 과목으로서는 영어 과목이 안 들어있었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영어는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면은 영어 능력에 대해서는 각 대학은 필요할 경우 토플, 토익 등의 점수를 요구합니다. 국립대학은 거의 토플, 토익 점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립대학은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체적으로 영어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재유 시험은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에 시험장을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번 실시가 있고요. 공식 사이트는 아시겠지만은 이재유테스트.com이라는 곳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있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월 48,000엔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한국 학생들이 매해 시험을 보고 이재유 학습 장려비를 지급받게끔 예약이 되는, 소위 선발된 학생이 700~800명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만 잘해도 되고, 일본어 수학만 잘해도 되고, 또는 일본어 수학 종합 과목 잘해도 되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 속에 있을 겁니다. 또는 내일 세미나 시간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본 유학 시험 한국 내 응시자 숫자를 한번 볼게요.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쭉 오다가 한때 피크를 이룬 적이 한 2,500~600명 갔던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일본에서 한때 지진이 있어가지고 동일본 지진이 아마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그 이후에 약간 떨어졌다가 바닥을 치고 다시 급상승을 해서 지금은 과거 피크치보다 배에 가까운 약 5,000명에 가까운 학생이 매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학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장학금은 도일전, 도일하는 일본에 건너간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한 장학금이 있고 또 다음 페이지에서 볼 겁니다만 도일,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이 있어요. 우선 도일전을 보면은 일본 정부에서 주는 문부과학생 장학금이라는 게 있는데 대사관 추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 대학 추천, 한국의 대학,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대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대학 추천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안에 대상으로서는 연구 유학생을 비롯해서 쭉 학부 유학생 등등 이렇게 있어요. 월 지급액이 143,000엔, 127,000엔, 240,000엔 아주 많이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연구 유학생 143,000엔. 그 아래에 문부과학생 사비 외국인 학습 장려비라는 것이 이건 하나의 예약 제도인데 이게 일본 유학시험, 이재유 시험 본 사람도 해당이 되고 일본의 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학 학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지급이 되는 건데 월 48,000엔. 이게 가장 많은 숫자예요. 한 7,000명 가까이 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문의해야 될 곳은 어딘가 나와 있으니까 해당되는 곳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도일 후 일본에 가서도 거의 마찬가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일본에 가서는 일본 정부 장학금,
문부과학성 사부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 외에 그 아래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이 있고요. 민간단체 장학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 대학 내 또는 전문 학교 내의 장학금도 있고 또 수업료가 감면되는 그런 제도를 가진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은 책자를 통해서 보시거나 해당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많은 장학금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까 장점 중에서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것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봅시다. 외국에 유학을 했을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 그 다음 호주 같은 데도 일부, 그 외의 나라들은 사회에 나와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허용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뭐 대학 내에서 학내 아르바이트 이런 것을 인정하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 일본은 학생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자격 외의 활동, 다시 말해서 유학생이 수입을 동반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허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는 아무나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풍속 영업이라든가 그런 불법을 제한 업종에서 주당 28시간, 방학 중에는 하루에 8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을 따져보니까 뭐 업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하는 조건에 따라 다르겠는데 800엔 미만이 9.3%, 한 1000엔 미만이 50.1%, 1200엔 실업입니다. 30.7% 등등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꽤 1000엔, 1000몇백엔 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보니까 역시 요식업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영업, 판매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데이터는 책자에도 실려져 있습니다. 가장 고수익은 통번역, 의학 강사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라이센스를 소지한 사람들이 그러한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그 전문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유학에 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비로서 등록금 부분인데 일본은 국공립과 사립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립에 비해서 국립이 많이 싸고 국립은 거의가 일률적인 어느 대학이든 일률적입니다. 자, 그 다음 대학원에서 1년 차에는 82만엔에서 160만엔. 그러니까 1학년 때에는 이제 입학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2년 차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의대, 치대, 약대 쪽은 조금 비싸요. 200에서 한 480만엔 정도. 그래서 여기서 입학금이 대개 20만엔, 25만엔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빠진 것이 4년도에 2학년, 3학년 때의 학비가 되겠습니다. 전문학교도 대학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5학년수의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50에서 90분대 평균으로 따지면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지역 간, 학교 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유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조금 전에 어학연수나 그 위에는 학비, 등록금만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에는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3년 동안에 450에서 500만원 정도, 연간으로는 150에서 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이나 전문학교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들의 생활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월간 평균에서 전국적인 평균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82,000엔 정도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되는 데도 있고 덜 되는 데도 있어요. 이 속에는 주거비, 식비, 통학비, 광열비, 의료보험료, 용돈, 잡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등교육기관에 재적하고 있는 유학생 수. 일본에는 지금 요게 지금 2016년도인가 그런데 유학생 총수가 29만 8천 명이에요. 그것을 교육기관별로 본다면 대학원의 오른쪽에 16.8%, 약 5만 명, 대학 학부에 8만 4천 명, 28%, 단기대학, 2년짜리 대학이죠, 일본에서 약 2,400명, 전문학교에 또 많이들 다니고 있어요. 22.1%, 6만 7천 명. 고등전문학교라고 했죠. 아까 5년짜리 고등학교와 전문학교를 합한 곳에 510명. 그 다음에 준비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학연수를 하는 곳인데요.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가 11년 교육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아이들 일본에 와서 이 교육기관에서 1년을 하면은 12년 교육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학연수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수학 등 기초과목을 해주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일본어 교육기관 9만 명이나 있어요. 30점. 그래서 동남아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0만 명 가까운 외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유학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 유학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그 큰 이유가 아까 우리가 장점을 쭉 설명했습니다만은 일본 현지에서 취업이 용이하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에 대비해서 일본에서는 1년 단위고 해서 취업이 용이하다는 것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비해서 일본의 대기업이 반드시 높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일본의 대기업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급여가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보험을 비롯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요. 그 다음에 함부로 해고하죠. 대부분 종신고용.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아무튼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유학 후에 취업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학생이 많아요. 그러한 것이 오늘 이 박람회에도 많은 학생들을 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학 후에 취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데, 전문학교나 대학원 졸업 학력자는 한국에서의 학력도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취업이 가능한 분야로서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개호라는 소위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간호하는 그런 분야의 개호 분야도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유학을 마치고 최대 자격을 취업으로 변경하는 포인트는 그 아래에 나와 있는데, 학력은 1차 1번 일본 또는 외국 대학, 단기대학, 우리나라 전문대학. 근데 우리나라 전문대학을 나오면 일본에서 취업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칭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조금 비자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고등전문학교, 일본의 전문학교나 고등전문학교 졸업자,
그 다음에 고등전문학교는 이제 준학사죠. 근데 전문학교, 일본의 전문학교 졸업자도 전문사 칭호를 부여받은 자는 취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종사하려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본다면은 취업하는 곳의 업무가 자신이 전공한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상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면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수 조건에 있어서는 일본인하고 차등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외국인을 일본을 미화해서가 아니라 외국인을 학대해서 안 된다. 일본인하고 동등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법률적인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실태를 봅니다. 그 기업이 경영 기반이나 실적이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일 경우에는 A라는 회사가 B라는 학생을 채용을 해서 취업비자로 채용을 하고자 해도 취업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블랙 기업은 비자를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연도별로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취업비자를 받은 학생들의 숫자가 여기 나와 있네요. 가장 최근 데이터로서는 2017년도에 나와 있는데 22,419명입니다.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 후에 취업에 있어서 대졸자의, 일본에서 대졸자의 신입사원의 초임은 얼마냐 하면은 20만엔 미만인 경우도 있고 25만엔 이렇게 끌어서 보는데 오른쪽에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것을 곱하기 이제 환율을 배경을 1,000원으로 봤을 경우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우리나라 연봉으로 따지면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이 되겠는데 결코 처음 시작할 때 대기업 수준으로 봤을 때 높은 건 아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 볼게요. 최신의 취업에 관련된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기술 분야, 그 다음에 인문지식 분야, 그 다음에 국제 업무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개업 분야까지도 취업이 된다고 했는데 며칠 전 아주 최신의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5월 30일 오늘이 6월 1일이니까 그제 법률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나왔냐 하면은 일본에서 유학 후 다시 말해서 대학이나 대학원 앞으로는 전문학교도 들어가려고 봅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일본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이 일본어 능력시험 N1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분야가 아니더라도 소위 접객법, 음식점이나 소매업 등에도 취업비자를 준다. 그 취업비자의 진위 자격은 특정 활동이라는 비자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받으신 책자 속에 보면 비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 속에 특정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5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 관련 세미나는 내일 오후 3시에도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또 그 시간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일본어 공부를 우선은 확실하게 해서 일본어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재유 시험이 됐든 공고사가 됐든 또는 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는 영어 토플 점수를 요구하든 그런 제도로서 비교적 입학이 쉽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에 착안을 하시고, 일단 일본어는 확실하게 기초를 잘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용 면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학비 자체가 다른 영어권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학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일본에 가서 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반드시 대학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문학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할 시간은 없어서 생략합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온 많은 전문학교들 상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좋은 기술 기능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면 일본에서 취업이 됩니다. 해서 취업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취업을 해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세금을 내고 5년, 10년 살면은 희망할 경우에 일본에서 영주권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물론 동경에 차 있는 마음이겠지만 고등학생들이 까먹거든요. 일본 가서 살고 싶고, 왜 그래? 어쩌고 물어보면 나는 일본에서 영주하고 싶어요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설명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을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형식으로서 앞으로 지금 40분 됐으니까 10분 정도 마지막 질문을 받아서 이 세미나를 마칠까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어떤 거로 좋습니다. 손 들고 질문하세요. 주저없이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어려운 질문도 좋고 쉬운 것도 좋고. 네. 일본 기업은 나이 제한이 없나요? 나이 제한이요? 네. 우선 오늘 여기에 6개 회사가 와서 채용 면접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신졸자, 대학을 또는 전문학교를 갓 졸업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내에서는 이제 전직이라고 해요. 전직.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이직.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쪽으로 오거나 하는, 전직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케이스가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신졸자로서 채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군에 갔다 근무하고, 특히 이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30이 되어버리고 이러면은 일본의 신졸자로서 지원하는 데는 안 맞겠지. 그렇지만은 이제 하여튼 수시라든가 특채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거니까 별 지장 없이 할 수가 있고, 다만 나이가 연령이 뭐 40이다 50이다 되는 사람이 특수 기능을 가진 사람은 전문 직종에 갈 수야 있겠지만 일반직에 가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좋습니까? 만 22세 제한을 제가 만 22세 제한을 제가 좀 본 것 같거든요. 만 22세라는 제한이요? 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 유학생들이 가서 재수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취업도 어렵겠네요. 또 일본 학생하고 외국인 유학생하고는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데, 한국 학생들은 일본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22세로 끝난 학생이 많지 않아요. 대개 27세, 8세 그래도 신졸 취급으로 채용이 됩니다. 대학을 가 졸업하는 학생으로서.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이번에 유학을 가서 기숙사에 있던가 집을 얻던가 할 때 그런 거는 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뭐 책자에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본에 유학을 하게 되면은 학교가 안내하는 또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가 안내하는 학교 주변의 민간 아파트 내지는
기숙사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는데 학교가 보유하는 기숙사라고 해서 시설이 결코 훌륭하거나 요금이 싸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건 싼 것도 있고 싼 대학도 있고 싼 학교도 있지만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설명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도 저기 다이도 켄타쿠라는 곳이 나왔는데 저 외에도 일본에는 수많은 기숙사 운영 회사가 있어요. 사설 기숙사. 그런 곳에 유학생들은 어학연수를 가든 또는 전문학교나 대학을 가든 그런 곳에 방을 얻어서 대개가 원룸 멘션 스타일이죠. 또는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쉐어룸이 되든 쉐어하우스가 되든 여러 가지 형태로 기숙사를 얻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비용은 또 거기 나와 있는데 얼마인데 아마도 아까 우리가 월 생활비가 8만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평균이. 그 속에 이제 주거비가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뭐 큰 집을 빌려서 살지는 않고 되게 원룸 스타일이면서 시내 중심가는 비싸고 조금 변두리는 싸고 해서 자기 예산에 맞게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